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입니다. 12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 이후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상황에 돌입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여서 행정부와 국회가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 정도, 부의 불평등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표에 의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 수준에 비추어서 많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소의 소득의 불평등 문제, 사회 불평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제 활성화와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 서민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지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과 고용의 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목표로 한 바에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해오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불평등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의 불평등도가 이렇게 점점 더 심화된다면 11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도 소득 1분위는 5.9%가 소득이 줄었습니다. 5분위는 2%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정책만 가지고 버티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장에서의 소득 재분배 구조를 좀 더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선 시장에서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분배를 공정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경쟁의 공정한 룰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데 언제까지나 국채 발행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한테 좀 더 세금을 걷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법과 제도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한 사람이 좀 더 세금을 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를 요구된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기존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정책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여러 우려의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최근의 통계들을 보면, 통계로 말을 하면 지니 계수가
많이라기보다도 조금 개선돼 가고 있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측정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도 걱정을 같이 하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물론 국회와도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제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여러 번 제안하셨고 또 저희도 그런 검토를 쭉 했습니다만은 이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정부도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그 개혁 과제들을 세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공약이 한 2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공약은 이루었고 이제 또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제 확장적 재정 투자를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법인세 등 세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우리 경제부총리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기대하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또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도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거꾸로 이제 내려가고 오히려 내리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검토는 충분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이런 소득 재분배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이제 결과로서 국민한테 말해야 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다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구조가 더 이상 악화된다면은 소득의 불평등 구조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불만과 분노에 표출이 되죠. 경제적으로는 내수 시장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기존의 정책만 주장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해법을 정치권과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꾸 이제 저희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장담이 있거나 보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길을 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 제국들은 오히려 낮추고 있다.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충분한 시간을 논쟁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경유착하고 재벌개혁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재벌이 관련돼 있다. 재벌이 공범이다. 일부에서는 재벌이 주범이다. 이런 소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좀 더 완화됐다면 재벌 대기업의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런 많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좀 더 민주화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 2013년 7월 달에 입법 예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그대로 추진됐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이번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의 통과에 관해서 물으셨습니까? 상법 통과에 관해서. 총리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입법 예고하고 7월 달에 입법 예고하시고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에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법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여러 자문위원들과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쭉 추진을 해가지고 입법 예고까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사회 각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의견을 좀 판단해 보면서 또 우리 경제 상황도 좀 같이 고려해가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부분에 개정이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이 법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고 총리께서 입법 예규안대로 통과됐다면은 아마 이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주주의 소유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상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충분하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료의 독점권 문제입니다. 그 관리의 독점권 중에서 두 가지가 지적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되거나 완화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인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행태나 검찰의 행태로 봤을 적에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고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국가 권력도 있고 또 임명된 국가 권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에 의해서 검증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절차를 거친 이런 공직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은 판단의 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 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조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심하게 됐던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우리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고발권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여러 우려들을 반영해서 다른 유관 기관들에게 고발 요청권을 지금 부여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발 요청권을 이제 부여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것도 이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소 독점권에 관해서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선진 대륙 제국들이 또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소추의 그 균형성 그리고 또 이제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견지하고 있는데 의원님 뭐 좋은 의견 내시면 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정당성보다도 그 제도의 결과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걸 보고서 제도의 문제점나를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논의 예상이 마련이 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현 경제 상황 비참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에 재정에 68%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한다면 하반기엔 재정 결벽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써버렸으니까 상반기에. 예, 뭐 다 쓴 것은 아니고 68% 썼으면 다 썼죠, 뭘. 예, 뭐 많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재정 그렇게 절벽이 되지 갖고서
그렇게 하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많이 지금은 쓸 더 것이 나빠질 없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물론 그 상반기에 저희가 재정을 조기 집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그 민간 부문에 대한 그 뭐 자극이랄까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선도를 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데 예, 1, 4분기 성과를 보고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아니하다. 1, 4분기의 성과 좋아질 리 없습니다. 그리고 1, 4분기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는 시점과 대선 국면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행정부가 의사결정 못합니다. 지금 의사결정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규모 문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지난해 추경할 때처럼 SOC 한다고 하다가 야당의 반대를 못하게 돼서 추경 사업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달라, 이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뭐 과연 경제 상황이 어떨 거를 보고 뭐 많은 것을 보겠습니다만은 또 실제로 이미 투입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막 발굴하기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경은 행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와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도 여쭤봤습니다만 그 불평등 구조 해소 문제, 예,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불평등한 소득 구조 속에서 우리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내수 시장 의존형 경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면은 불평등 구조의 완화를 통해 갖고 경제 사회적 안정도 정치 사회적 안정도 기하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내수 시장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을 찾겠다, 이런 정책을 펴야 될 건데, 예, 그럼 소득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당연히 총리께도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이행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제가 많은 수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득 분배 문제하고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 문제, 분명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역시 그것의 가장 근본이 이제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좀 잘 만들도록 하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만이 소득 분배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나왔는데 청년 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10% 가까이 9%가 넘는 지금 이제 통계청 발표는 8.2%라고 했는데 예, 현대경제연구에서 취업 포기자하고 비자발적 비정규직 할 수 없이 그거라도 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34.2%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업률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예. 새로운 일자리가 기업 부문에서 나올 수 있느냐? 3차 산업혁명 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4차 예.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노동력이 대체됩니다. 기업 부분에서 더 이상의 일자리 만들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청년 그 뭐 34%는 좀 저희로서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고용률도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청년 고용률도 고용률은 높아지고. 뭐 인용할 때 못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뭐 청년이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의 산업에서의 그 고용 증대는 뭐 청년이든 아니든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4차 산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 희망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서비스에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이제 그 성역화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또 그만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어드는 것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해서 예.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예. 김진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대규모 확충하고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소위 잡쉐어링 문제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져달라.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뭐 그 공공부문 일자리는 저희도 늘려야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늘리고 또 지난번 국회에서도 예산에 있어 통과를 시켜주실 때 공공부문을 좀 늘리는 부분을 했습니다. 이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국가 예산을 늘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공기업이라든가 공공부문에서 새로 만드는 부분도 있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것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앞에 결과물로 나오게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국무총리 잠깐만 빌까요? 예, 기초기술연구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성장 잠정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9조의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을 보니까 정부 부처 내에 22개 기관이랍니다.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당의 문미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조 400억 원이 거의 R&D 예산 관리 기관에서 쓰고 있답니다. 19조 중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민은 열심히 세금 내갖고 우리 국민 경제를 살려달라고 성장도를 찾아달라고 R&D 예산을 주는데 관리기관에서 그거 10% 이상을 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가요. 예. 직접 운영비는 정부에서는 한 3,800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 직접 운영비 이외에 관리기관이 직접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관리기관이 왜 사업을 하느냐. 결국은 그 사업들의 상당 부분은 또 R&D를 위한 사업들이 R&D를 위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와서 이 R&D 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걸 최근에 만들어서 이제 그 효율성을 재편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좀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권한대행 시간 하신 동안에 자세히 좀 봐주세요. R&D 예산 늘었는데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은 떨어지고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지고 성장 동력은 왜 찾지 못하고 이 돈 다 어디 갔나? 누가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제가 미래에만 맡겨놓을 사항이 아닙니다. 네,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시간이 짧아서 준비한 상황을 다 묻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라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제 활성화와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 서민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지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장과 고용의 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 정도, 부의 불평등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표에 의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 수준에 비추어서 많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소의 그 소득의 불평등 문제, 사회 불평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여서 행정부와 국회가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입니다. 12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 이후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상황에 돌입하였고,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입니다. 12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 이후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상황에 돌입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여서 행정부와 국회가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말을 하면 지니 계수가 많이라기보다도 조금 개선돼 가고 있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측정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도 걱정을 같이 하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물론 국회와도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제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여러 번 제안하셨고 또 저희도 그런 검토를 쭉 했습니다만은 이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정부도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그 개혁 과제들을 세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공약이 한 2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공약은 이루었고 이제 또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제 확장적 재정 투자를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법인세 등 세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 경제부총리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오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기대하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또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도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거꾸로 이제 내려가고 오히려 내리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검토는 충분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이런 소득 재분배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이제 결과로서 국민한테 말해야 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다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구조가 더 이상 악화된다면은 소득의 불평등 구조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 되죠. 경제적으로는 내수 시장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기존의 정책만 주장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해법을 정치권과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꾸 이제 저희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장담이 있거나 보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길을 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 제국들은 오히려 낮추고 있다.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충분한 시간을 논쟁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경유착하고 재벌개혁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재벌이 관련돼 있다. 재벌이 공범이다. 일부에서는 재벌이 주범이다. 이런 소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좀 더 완화됐다면 재벌 대기업의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런 많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5.9%가 소득이 줄었습니다. 5분위는 2%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정책만 가지고 버티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장에서의 소득 재분배 구조를 좀 더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선 시장에서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분배를 공정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경쟁의 공정한 룰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데 언제까지나 국채 발행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한테 좀 더 세금을 걷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법과 제도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한 사람이 좀 더 세금을 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를 요구된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기존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정책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여러 우려의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최근의 통계들을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 정도, 부의 불평등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표에 의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 수준에 비추어서 많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소의 그 소득의 불평등 문제, 사회 불평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제 활성화와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 서민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지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고용의 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목표로 한 바에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해오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불평등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의 불평등도가 이렇게 점점 더 심화된다면 11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도 소득 1분위는